신조어들이 많잖아요. 윤나땡, 어대윤.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좀 다른 말들인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된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부터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까지 여러 결과들이 쏟아졌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에 지지층의 응답이 높은 시기에 조사된 결과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쏟아진 여론조사, 제가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심으로 숫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31, 윤석열 43, 이재명 29.6, 윤석열 39.6, 예, 이재명 34.5, 윤석열 42.3, 이재명 30, 윤석열 34, 그리고 28대 34.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오차범위 내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병무 의원님,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던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이 정도면 꽤 유지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 조사들이 일주일 전 내지 2주일 전에 했던 거와는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세를 들여다볼 때 일주일 또는 2주일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하는 거는 지금 명백해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결국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분수령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컨벤션 효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심도 내지는 호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예.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됐을 때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상당한 정도의 그 효과를 봤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왜 그동안에 실언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한 상당한 정도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뭐 광주를 방문한다든가 아하. 모레 봉화마을을 간다든가 하는 것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변수가 만약에 뚜렷하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컨벤션 효과가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부자 몸조심만 잘하면 이 흐름대로라면 정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만 따라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부자 몸조심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후보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컨벤션 효과가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통령은 이런 분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 조국 사태를 보시고 그다음에 원전 문제, 그다음에 검찰 문제, LH 사건,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특히 대장동이요. 이 문재인 정권 혼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 정치인 갖고는 안 되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로만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처음 탄생됐을 때 촛불 정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촛불을 들었다면 이번엔 국민들께서 윤석열이라는 횃불을 드신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을 했는지 예. 그걸 다 밝혀내겠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는 계속해야 이 지지율 격차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후보 선출 직후에 윤석열 후보의 초반 상승세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 정권 교체 열망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대장동 사슬에 묶여서 똑같이 의혹 해명하고 검경조사 불려다니고 그런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윤석열 쪽으로 기우느냐. 근데 결국은 그 답이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를 확실하게 선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단서는 뭐냐. 홍준표 의원이 초창기에 이런 말을 했잖아. 조국 가족한테 검찰이 너무 심하게 했다 했잖아. 그걸로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상돈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고 앞서 뭐 반문의 상징이 됐다. 뭐 정명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풀어주셨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일단은 초반 상승세가 좀 있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면 걱정 크고 위기의식이다. 애초에 앞서 저희가 제목으로도 만나 윤나땡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했던 민주당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초반 상승세에 민주당도 꽤 부담일 수밖에 없을 건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되고 홍준표 후보가 됐었어도 저는 이것만큼의 컨벤션 효과를 누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 효과는 사실 윤석열 후보라서가 아니라 야당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의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었더라면 그 민심에서 앞섰던 홍준표 후보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파급력 있는 컨벤션 효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의 일시적인 저런 지지율 상승에 야당도 당연히 그거 일희일비하지 않겠지만 여당으로서도 겸허하게 보고 위기감을 갖고 심기일전해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좀 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를 느끼면서 좀 더 가다듬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이 초반 상승세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초반 상승세 어제 오늘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는 아마 2030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았던 홍준표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일 텐데요. 저희가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2030의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면은 경선 때도 좀 잘 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지지해준 2030 그 청년 세대가 또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이제는 본선을 당과 함께 치러 나가는 것이니까 2030 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 헛소리 하면 저는 믿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2030의 교육열 높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안 먹힌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상대적입니다. 20대, 30대 이렇고 뭐 60대부터는 뭔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이렇게 두 사람 말고 2030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아까 여론조사 쪽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제 언뜻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02년도 선거 때 노무현 이해창 이렇게 붙을 때 이해창 후보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꾸준히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한순간 자만하는 순간 한순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저는 이 선거에서 그 힘이 바로 2030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40, 50, 60들 제 뭐 주변에 뭐 50 이게 보면 이미 마음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가 나와도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할 거야. 나는 뭐 저 후보가 뭘 해도 지지할 거야.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뭐 자녀들이나 2030들 만나보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과거를 별로 몰라요. 이 후보들 사람들이 옛날에 뭘 했는지 잘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근데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이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즉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집 구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홍준표 후보 처음에 무슨 2030 지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버렸어요. 싹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이든지 2030을 어떻게 누가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듯이 이제 이회창, 노무현 그때 선거와 비슷한 양상도 될 수가 있다. 한순간 왜냐 이 2030은요 결집력이 강해요. 왜 그러냐? 이들은 SNS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소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4050, 60이나 이보다는 속도가 뭐 거의 뭐 몇 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그냥 금방 다 소통해버려요. 그걸 결정해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전과 같이 뭐 며칠 사이에 움직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후보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약과 대안들을 낼 것인가. 또 비호감들을 줄일 것인가. 저는 여기에 따라서 정말 선거 막판에도 2030의 마음에 변심되면 저는 결과도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쭉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행보는 청년 행보 집중 공략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앞서 발언 중에 청년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게 된 데에는 집권 여당의 책임도 크다. 이런 말들이 이제 청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들과의 어떤 공감대의 폭 이런 걸 넓히려는 후보들의 노력인데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후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그냥 저런 식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잘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요새 왜 그런 조사 있잖아요. 자, 얼마나 그 내년 3월 9일 대선에 과연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해보면 젊은 층, 특히 2030에서요. 그 변동 가능성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내가 3월 9일 날 찍을 후보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2030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2030에 대한 지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년 3월 9일까지 2030의 이 표심을 어떻게 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떤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맞춤형 정책 뭐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